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햇살은 상당히 환하고 따뜻하지만 매우 추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온도 한 자릿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 할 정도의 추위니까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내 몸 스스로 지키게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CNN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오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정보 당국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만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내에선 김정은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의 후계 구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상당히 잠잠합니다. 만 하루 24시간 동안 그의 신변 이상설까지 나왔지만 어떠한 답변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소식통의 이야기까지 빌어서 이 소식 접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정은의 신변 위험설이 제기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설들이 오고 갔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보당국과 함께 발빠르게 김정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수술, 중퇴설, 청와대는 특이동향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했지만 발빠르게 물밑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CNN은 김정은의 중퇴설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일단은 부인했어요. 백악관에서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의 답변을 백악관은 내놓은 상황. 김일성 생일 행사를 불참하고 열흘간 잠적한 김정은에게 마침 제기된 건강 이상설, 더 나아가 중퇴설. 북한 매체는 만 하루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중퇴설, 후계 구도 이야기까지 갈 만한 상황이냐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고요. 국내 정치 상황 한번 보시면요. 묘하게 흘러가요.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통합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선별적으로 하위 70%에게 준다는 정부안 가급적 빨리 정부 방안대로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정부에 찬성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거 안 돼. 심지어 기재부를 향해 공격하는 메시지까지 내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입니다. 뭔가 공수가 뒤섞였다라고 중앙일보는 헷갈린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마이너스 유가는 처음 봤습니다.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돈 줄게, 원유 사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제목도 웃돈 얹어드릴게, 제발 원유 사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이 기름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계속 원유를 생산했다라는 치킨게임 때문이다. 저장 공간 없고 선물 만기까지 겹쳐서 수요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보다 원유가 남아 돌았다. 오일 쇼크로 경기 침체 디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살다 이렇게 보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5월 5일 개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에 프로야구를 개막하기로 한 건데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인 입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144경기 원칙은 지키지만 올스타전은 없는 걸로,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2선승제로 확 줄였습니다. 시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경기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와 발언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영주권 발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방역에 실패한 트럼프가 이제 와서 엉뚱한데 책임을 돌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3년 차에 이민자 전체 수치가 25%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야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든 변호사 정유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오셨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규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자 시사평론가 이경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25년 국회 전문가 국회 통입니다.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이 셀럽들과 함께 나눠볼 세 가지 키워드도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심장. 한 조간신문은 북한의 심장이 이상하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격. 최강욱 당선인이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걸 반격으로 볼지 변명으로 볼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모유. 신생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마 확진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 나왔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봅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건강 이상설이 몇 번째인지 북한의 김정은에게 또다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중태설까지 보도하게 됐습니다. 30대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 그래서 이 건강 관리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CNN 보도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보도 이후 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터라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CNN 보도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Any intelligence involving North Korea, we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 is the blackest of black boxes, difficult to penetrate for U.S. and other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hard to corroborate. 중대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CNN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NN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출입하는 외신의 출입 기자들 모두 백악관에 첩보가 온 것은 분명하다라는 기사들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다. 그냥 그가 잘 있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에 어떠한 식의 첩보가 들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첩보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중태설까지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돼서 정확한 정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국정원도 그의 건강과 관련돼서 정보와 그의 신변에 대한 이상 유무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이야기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김정은은 측근과 평양안이 다른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특이 동향은 없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강원도에 있는 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 지도하는 등 정상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 14일 원산 인근 문천지구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동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평양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봉쇄 조치 취한 거 등등 분명히 뭔가가 있다. 지금 국회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평양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뭔가 이상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 당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성기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일단은 북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그럼요. 굉장히 긴박한 정도가 아니라 전체 비상 근무에 들어갈 정도로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예컨대 CNN에서 중퇴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북한의 체제와도 사실은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아마 지금 비상일 거예요. 그럼요. 북한의 체제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안보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김정은 이상설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 좋아해요. 이제 통일되겠다.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면은 북한 체제가 이제 곧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통일되겠다. 이런 그 희망적인 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요. 북한이 가령 김정은이 유고 사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예. 그 이어받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의 모습을 누가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예. 분명히 제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 못 들어갈 겁니다. 중국이 막아서. 그래요? 미국이 막아서 못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북한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집단 지도 체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체제가 되든지 정권을 이어가려고 할 텐데 그것이 예. 굉장히 불안정할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혹시 이 상황이 전제로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무게를 아직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좋은 상황은 북한이 그래도 지금 상태로 안정적으로 가면서 뭔가 격을 높여서 관계를 개선해가는 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예. 아니다가 아니고 지금 모처에서 뭘 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짐작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하는 얘기라면은 신뢰를 가지고 믿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 파악 능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 같은 데서 찍어보내는 사진 정보가 있습니다. 예. 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화 내용을 들어가지고 판단하고 신호를 분석하는 감청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람을 통한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이상설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는 나오진 않아요. 휴민트가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을 하나 떠올려볼게요. 2018년 3월 달에요.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특파원들과 중국의 외교 소식통들이 북한에서 누가 고위급 인사가 온 것 같다고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고 다 추측을 했어요. 예. 청와대에 물어보니까 청와대 우리 잘 모르겠다. 특이 상황 없다. 국정원 우리도 모르겠다. 어떤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냐.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 김영남이 방중한 것 같다. 정부에서는 다 모른다 그랬었어요. 현 정부에서는 김정은이 중국 간 것도 몰랐다. 예, 몰랐죠. 거기에 중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물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싶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런 정보 능력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에 김정은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비밀사항이었죠.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나 휴민트가 가동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정보까지 흘러들어오냐면은 2008년에 김정은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다 하는 것들을 휴민트를 통해서 확인해졌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그때 정보가 나오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휴민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총장님이 또 북한학과 주임 교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 그리고 뭐 이런 말은 방송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북한 내부의 소식통과도 굉장히 듣는 소식이 많으시잖아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일단 백악관에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첩보가 백악관에 일단은 접수가 된 것은 상당히 좀 정황이 있어 보여. 뭔가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라는 첩보가 백악관에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중국 쪽이나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소식까지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기 좀 약간 지금 상황에서 무리라고 보고 우선 이제 아까 그 휴민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이제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누구를 타달라는 게 아니라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안 나눠도 통일부와 관련된 단체들, 대북 단체 기관들은 분단 상황이 유지된 한 계속 정보력과 대북 정책을 왕성하게 저는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한때 그 통일부를 없애려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박 교수님 때문에 내가 말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긴 뭐한데 말씀하세요. 통일부를 없애면서 그때 이제 인식이 뭐였냐면 대북 어떤 휴메니트 라인이 많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복원을 갖다 왕성하게 해야 된다. 휴민트를 일단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정보가 들어서더라도 이 동북아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남북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따가 어쩌면 근거 있는 추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 치밀하게 좀 정부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여러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지 위중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까? 이른바 중태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뉴스 못 나오게 누군가 장악하고 있을까? 이 경우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상황이 파악이 돼줘야 되거든요. 진짜 이중하거나 그 이상이거나 누가 그러면 이것을 겉으로 소식이 못 나가게 막고 있느냐,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느냐, 승계받았냐, 대체되어 있느냐. 북한 내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의 정보력,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또 미국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파악이 저는 됐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며칠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중태까지는 아닐 것이다. 별 이상이 없거나 뭐 보통 사람이 좀 약간 좀 힘들 정도, 요즘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즉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마치 바깥에서 이렇게 북한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요의주시만 하고 있는 좀 북한은 왜 그러느냐, 그런 적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오는 소식 중에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누구 죽었다, 누구 위험하다, 또 심지어는 김정일 위원장이 3년째 식물인간이다. 즉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포착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의미 있는 그 움직임 중에 하나더란 거죠. 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소식이 포착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은 북한에서 왜 그럴까? 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제 조사와 정보 파악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북한 내부에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징후는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자기 이 활동 동선을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도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가장 정보를 폐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의 정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북한의 폐쇄 능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폐쇄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상황에 정보 파악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우리가 파악할 정도로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과연 급변하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어요.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CNN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의 정확한 정보력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소식통에 의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추측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돼서 정확한 상황은 우리 지금 국정원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김정은이 이 태양절에까지 불참하면서 은둔을 하고 있다. 그리고 CNN 등 외신 매체들은 백악관의 소스를
근거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이 정도 상황으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구민 당선인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건재하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왔다. 현재 김정은 신변 이상설 보도 이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봐라. 지금 중퇴설까지 얘기 나왔는데 하루 내내 북한이 아무 반응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상하다. 다른 탈북자가 아니라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구민 당선인의 입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이 나온 건데, 장성수 소장님, 네. 국회 25년간 계셨잖아요. 사실은 2008년 아까 박성기 대변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사실은 비상이었고, 그렇죠. 그에 지금 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구민 우리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왜냐? 저렇게 신변 이상설이 나오게 되면 항상 며칠 후에, 하루나 이틀 후에 이렇게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대내에 과시했다. 그런데 지금 11일 이후에 지금 열흘 동안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신변 이상설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자, 우리가 상당히 급변 상태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 북한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지금 안 취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북 경계,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 경계에 1호 경계가 발동이 된답니다. 그러한 움직임도 없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서방의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 소식을 들어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고, 또한 외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같은 잠잠한 조용하다. 예, 특히 이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같은 경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없을 수도 있으니, 태구민 우리 당선자 얘기는 일단은 면밀하게 정보 파악하고 급변 사태에도 대비를 하자라는 것이 태구민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30대 지도자인 김정은의 건강이 그리 건강한 상태만큼은 아니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좀 점검해 볼까요? 종합병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얼마나 안 좋길래. 나이는 36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키는 상당히 간신입니다. 168에서 170. 몸무게는 상당히 거구입니다. 130에서 140. 키 저 정도의 몸무게 저 정도면 그냥 비만이 아니라 초고도 비만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복부 비만의 고혈압에 애연, 애주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은 가족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시술이나 혹은 수술을 받았다면 심장 혈관에, 좁아진 혈관에 그물망을 넣어서 넓히는 이른바 스텐스 삽입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설입니다, 설. 관상동맥 우회술, 병든 관상동맥을 떼내고 새 혈관으로 대체하는, 뭔가 이 정도의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평소에 굉장히 숨차하는 모습은 여러 번 매체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숨차나 지금?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평소에 이 담배를 계속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애연, 그리고 애주.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위스키, 뭐, 하여튼 독한 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와인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인도. 네네. 일단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3종 세트라고 있어요. 어떤 거요? 아마 그 김진 앵커는 모르실 텐데, 고혈압, 예. 고지혈증, 당뇨. 예. 근데 이거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번에 탈난 게 그 중에서도 고혈압, 심장 쪽. 그 나와 있지만은 그 키가 170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몸무게가 130에서 140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몇십 킬로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살이 쪘어요. 언제 살이 쪘냐면 대권을 가진 다음에 그전에는 100kg가 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한 4, 50kg가 대권을 갖다가 잡은 그 시점에 확 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 그 지도자 자리에 올라 있으면 이게 화려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일단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족력이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둘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 나이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병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이 심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의료중재원 무슨 그 감정위원 하는데 아마 저 정도면은 스텐트 삽입술이 가장 그 슬라이트한 가벼운 시술이거든요.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좀 그 약간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김일성 주석이에요. 80세가 넘었고 김정일 위원장은 70도 되기 전에 사망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40도 되지 않았는데 저런 수술 이제 30대에 저런 수술 받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고생을 덜한 만큼 더 빨리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술은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백두산 갈 때 말 탔잖아요. 말 타기 같은 운동을 갖다 꼭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의심을 받으면 그러면 정권 자체가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체제에서 어떤 나라든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동서냉전 체제가 한참일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신경 썼던 일 가운데 하나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뭐까지 했느냐? 그가 화장실에서 보는 대변까지도 채취해서 미국으로 운반하고 분석을 하고 했던 것이 정보사와 외교사에 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일방이 갑작스럽게 지도자의 건강 때문에 무너지게 됐을 때 그쪽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혹시 이뤄진다면 그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혹시라도 김정은이 저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조금 전에 휴민트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2008년에 양치질하는 것까지 체크할 정도로 우리 휴민트가 확실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정보가 나간 것 자체도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양치질하는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양치질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 가운데 누가 바깥에 정보를 흘렸구나 이래서 애써 구축해놨던 휴민트가 한번 더 큰 문제를 맞는 계기가 됐던 것이 우리 안보 관계자들의 그 정설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누군가 꽉 쥐어잡고 있으면서 정보가 안 나가게 한다. 북한 체제는 그런 체제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돼 가지고는 김일성 죽었을 때 누구도 몰랐잖아요. 김정일 쓰러졌을 때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전에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북한과 우리가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수집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북한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세계 질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앞서서 박상철 총장님께서 아무 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만약에 정부의 설명대로 강원도 모 별장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초유의 오보일 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CNN 보도가. 그렇다면 북한은 다양한 원색적인 비난들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뼈다구라 그러겠네요. 원색적인 비난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지 않고 조용한 건가에 대한 의문은 좀 풀리지 않는 면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 정말 그 미국, 그 북한 자체에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 연구소가 어마어마하게 그 초첨단 기술로 건강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못 살잖아요. 김정은의 건강도 굉장히 북한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 세계적인 어떤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보를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일단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김정은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부분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즉, 북미 관계가 지금 봉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어떤 그 미 대선 일정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김정은 어떤 그 이 위원장 측의 어떤 준비라든가 또 이 봉착된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 또 경제 문제가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코로나라는 것이 북한만을 피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북한에 한번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선을 못지않게 북한 체제의 어떤 그 뭐랄까 이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컨트롤을 지금 뭐 컨트롤 못한 정부들이 많잖아요. 미국만 해도 연방과 주 간의 관계가 서로 파이어른과 마찰한데 있는 그 주와 연방 관계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의 어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지금 아직도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그 북한과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문제가 급해서 남북 문제라든가 북미 문제를 체크를 못 해왔단 말이죠. 그런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보다 좀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받아들인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외신 보도들 CNN 말고 2인자를 주목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신 보도들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예. 우선은 외신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이렇게 김정은이 뭐 종합병원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합병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많이 유심히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인자 얘기가 나오고 뭐 건강이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 쪽에서 왜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진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도 성향의 언론은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한번 봤더니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청와대 발 얘기를 사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18일 날 트럼프가 왜 나이스 노트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19일 날 외무성에서 어떠한 편지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체제에서는 이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김정은의 지시라든지 허락이 없으면은 그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 모든 세계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은 좀 작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어차피 소설인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어떠한 유고 상태라든지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열상으로는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보면 1순위가 지금 최룡해, 2순위가 지금 박봉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김여정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백투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긴 했지만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김여정이 저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저런 후계 구도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소식 살펴봤고요. 최강욱 당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선인 중 처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만 때리겠다라는 발언으로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 본인을 기소한 검사들을 향해서 한줌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도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인 기소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정에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과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단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은 최강욱 당선인은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거고, 발급 후 정경심에게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은 이 가짜 증명서가 아들의 합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목적을 최강욱 당시 변호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주장한 겁니다. 조국 부부와 공모의 입시 업무 방해를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인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조국 아들이 실제로 활동했고 인턴 확인서가 어디에 제출되는지도 몰랐다. 업무 방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자녀에게 증명서와 스펙 관련 자료 발급해준 인사들 중 최강욱만 기소를 했다. 차별적, 선별적 기소여서 위법이다. 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다. 조국 부부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최강욱이 그 요건에 부합한다.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에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관건은 이겁니다. 1. 허위로 활동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해 줬느냐. 2.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그 증명서가 입시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네네. 이거죠?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인턴 활동서예요. 이게 언제 작성이 됐냐면 2017년 10월 달에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서 관련된 범죄인데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는 형식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는 그런 확인서를 인턴 활동서를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을 받지만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제 명의로 온갖 거짓말의 그 문서를 갖다가 다 작성을 해도 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허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입시 관계자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입시 업무를 갖다가 방해한 것이다. 이게 검찰 측 논리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변호사는 그 당선인은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문서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이 최강욱 당선이 거짓말한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검찰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확인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요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드러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 그 비서관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 확인서를 써주면서 덧붙이기를 아이고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도 잘못된 거고 허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허위 문서를 그 작성을 해줬을 때 이 문서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아들이 그 대학원 입시에 이걸 사용할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강욱 변호사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서 자체가 인턴한 게 맞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은 제가 언론 통해 가지고 공소장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약간 공소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을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일주일에 16시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 중요한 사건인데, 나름 중요한 사건인데 너무 좀 허술하게 한 건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저 재판에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였고 전직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검사들 윤 총장 직접 결재와 지시로 공소장 접수. 총장이 혹시 직권하고자 법정 출석하는 건 아닐까 상상해봤는데 나는 순진하다. 윤 총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철 소장님, 황희석, 최강욱 이 두 분은 본인의 사건의 진실 여부보다도 윤 총장 때리기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윤 총장이 최강욱 대신에 법정에 서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지금? 저는 계속 선거 과정 중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특히 최강욱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 중에 아니 이 공수처가 뜨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황희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연달아 하는 거죠. 아, 공수처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법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사건에 왜 윤석열 총장이 나옵니까? 최강욱 저분이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왜 검찰총장이 나옵니까? 저기에는 고영곤 부장검사가 나가서 이례적으로 나가서 재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국회 의정 활동의 중심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것만 연구할 것 같고요. 황희석 후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러한 윤석열 때리기,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내가 그게 왜 입장이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말씀이신 거죠? 아니 확인해보시면 아니라니까.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팩트의 문제라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발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좀 어떻게 입장 투표할 생각이에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걸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성기 대변인께서 방금 고개를 절레절레 주셨는데 왜 고개를 절레절레 주셨어요? 저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본인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검찰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기자들이 물어본다는 거. 당연히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한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고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말라는 겁니까? 취재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그렇게 취재하는 기자들을 저렇게 혼내고 기자들을 공직자가 저래서 되나 싶어요. 제가 보니까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제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시민이 이미 심판을 했다,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법정에 가서 법이 양쪽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서 법이 판단하게 돼 있고 법이 판단하려고 하는데 시민을 가지고 오는 건 도대체 뭔 얘기예요? 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법정에서 한 얘기를 좀 읽어봤더니 재밌는 모순이 보여요, 제 눈에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정을 했어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럼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대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죠? 허위 사실일지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연역이 그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저는 이 얘기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기자실에 그랬지만 항상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법정만 쫓아가다 보니까 저 최강욱 비서관, 최강욱 이제 당선인에게 꼭 물어야 될 걸 못 물어봤어요. 뭔 얘기냐면은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채널 A 기자와 이제 관련됐던 그 얘기에 있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채널 A의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 얘기가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최강욱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예요. 그런데 녹취록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를 MBC, 보도했던 MBC의 간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강욱 당선인을 의심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턴
허위증명서 떼주는 거 그건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쓴 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많은 언론이 다 인용을 했어요. SNS 다 퍼날랐어요. 그래서 전 뭐 기자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짓으로 올린 이 문제가 대한민국 시민들을 흔들었고 그것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제가 알기에는 그 언론기관 채널에도 공신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요. 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죠? 본인들이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 사료라고 국민소득 12,000달러대, 지금 3만 달러가 넘어있죠. 12,000달러대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사료라고. 근데 그 사료를 얘기하면서 정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거기다 오만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분림하려고 하는 뻔뻔함도 가지고 있다. 저는 죄송한데 그 시절에 정치를 비난하고 욕했던 이런 문제가 지금 최강욱 당선인의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박 교수님. 네. 이제 나올 이야기가 다 나와서 제가 좀 부드럽게 좀 약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지금 최강욱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조금은 이제 법률 문제는 법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조국 전 장관도 정말 정치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쓸 테니 검찰서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지. 옆에서 누가 설마 검찰총장도 나와서 같이 재판장에 서겠지 이런 시기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과잉 방어를 넘어서서 어쩌면 수준 낮은 정치 행위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 공수처장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많은 검찰과 경찰과의 법적인 문제 다 해오면서 국회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여야 간의 파열음 이게 이번 선거에 결론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꼭 명심하고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그 이번 선거법에 생각지도 않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3사람 있어요.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이건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것이거든요. 아마 본인들도 설마 이번에 국회의원 됐을까 정치 스케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법적 방어는, 법률적 방어는 저는 마음껏 하라 이거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뜯는 거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당선된 3분은 어쩌면 이 정부가 잘 되도록 그 흐름과 보조를 맞춰줄 그런 난 정치적 책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얘기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규 대변인. 네. 제가 기자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교수님하고 비교돼서 너무 미비하지만 제가 처음에 수습 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장 문고리는 잡고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교육을 제가 80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는 방송에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최강욱 이제 당선인에 대해서 제가 뭐 옹호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요. 근데 그 팩트는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윤리법상은 맞지 않는 게 맞지만 그러나 자기 업무와 관계가 없고 심사를 거친 것은 괜찮다. 그런데 기자가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검찰에서 얘기만을 듣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서 최강욱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좀 팩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얘기했던 게 기소 내용, 기소 시점, 또 기소 절차였습니다. 기소 내용이라는 거는 검사는 공소장에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에 혐의가 있으면 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거기에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시간 얘기가 나왔었죠. 16시간 동안 인턴 증명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뭐 발급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그러면 그 16시간 동안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공소장 내용을 좀 보니까 1986년도에 조국 전 장관과 선후배 관계를 만나서 친했었다. 그래서 증명사를 발급했다. 좀 요약하자 보면 좀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공소 시점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서 임명받기 30분 전에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정경심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때도 약간 좀 이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또 기소 절차였습니다. 원래 기소를 하게 된다면 서울지검장이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부재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울지검장은 서면 조사는 부족하니까 와서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자. 근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기소가 됐거든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3번이나 조사받으러 와라 그랬을 때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조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지만 대학원 때 애제자였고 2016년에 정경심 교수의 상속 분쟁의 대리인이었고 2017년에 저런 인턴 증명서 발행해줬고 2018년도에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를 봤을 때 죄가 있고 잘못했으면은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불법적인 기소다 아니면은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너무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검찰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 분이 청와대에 있던 분을 찍어놓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혼내줘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소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가 하면 최강욱 당선인과 친밀한 걸로 알려져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피의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최근에 작년 8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학생들의 단체예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 출신의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학생들을 일컬어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본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무분별한 극우 표현 사연, 방지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순수한 학생 단체인 우리를 폭력테러 비민주 단체로 매도했다 라고 고소를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 내용이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사상 가진 학생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욕까지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트루스 포럼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지칭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집단으로 그 이야기가 되면은 그 집단 자체가 과연 내가 그 집단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욕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게 어떤 판결이냐면 옛날에 강용석 그 전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상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막 재판이 이제 1심, 2심 거쳐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어떤 단체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모욕죄를 할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그 구성원이 예컨대 그 채널 A의 돌직구에 그 수요일 날 나오는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딱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그 다음에 그 정황상 예컨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문제가 많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딱 찍힐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에나 그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그 명시하지 않아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애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이 트루스포럼이잖아요. 그러면 좀 진실을 갖다가 잘 따져가지고 고발을 했어야지. 그냥 이런 그 조국 장관의 저러한 이야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성명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거를 그냥 뭐든지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검찰로 모든 걸 넘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들어가 보죠. 야당은 전화 설문에 운명을 맡겼습니다. 본인의 비대위 여부를 전화 설문으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선거 결과 이후에 이낙연 당선인이 청와대를 찾아간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왜 갔을까요? 총선 이긴 뒤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총선 승리를 격려했고 대통령의 공적이다라고 이낙연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친문들은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당대표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낙연 당선인 측근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친문 실세 인사도 최근 이낙연 출마의 긍정적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조간의 분석해 보니까 박선철 교수님 친문들의 승인이 있어야 이낙연 당선인이 당대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나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친문들의 승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낙연 정도인데도? 승인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 친문의 영향력이고. 아, 이낙연 정도인데? 그렇죠. 그것을 굳이 부인을 한다면 그 정치적으로 좀 뭔가 좀 냉아일 수도 있죠. 이낙연 당선인은 친문이 아닌가 보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친문 지지를 아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지금까지 무난하게 오는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로서 역할이 컸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이란다. 총선 과정에서도 어쩌면 실질적인 이제 당대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주 압승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함정도 있을 거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180석 이제 여기는 이제 비례 정당이 합친 겁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 안에 과연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정치인이라는 것이 3명만 모여도 어쩐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180명의 어떤 소통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좋은 이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해결해야 될 정치 일정이 쫙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5월 7일로 잡힌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의 승인 이상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건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재 환경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국회의장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입니다. 이낙연 이 당선인이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이미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가서 되고 안 되고 별개 문제고. 당대표를 하고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느냐 했을 때 이낙연 당선인의 고민 스스로 고민이겠지만 친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낙연 대통령으로 나간다면은 당부터 친문으로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당내의 어떤 이 구심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당대표가 설사 귀찮더라도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의 솔직한 마음일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승리 소회를 밝히며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국민 밉상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희가 안 봤습니다. 그 지역은 좀 선거에 떨어지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소위 국민 밉상이 돼 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 지지도에
어떤 그 폭이 딱 제한이 딱 돼 있어서 아하. 우리가 웬만한 네. 그분하고 좀 적절히 각이 쓸 수 있는 후보면은 되겠다.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네요. 분석 중에 제일 쉬운 분석이 뭔지 아세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을 나중에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나경원 의원이죠. 현재 의원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은, 밉상이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차세대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기대를 가진 사람도 많았죠. 그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이낙연 의원 부른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 같아요. 그냥 부르지는 않고요. 당의 진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본인의 역할을 맡겼고 친문이 나서서 얘기를 같이 해줬고 이런 정도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부자 몸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낙연 공동위원장이었죠.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는 극도의 몸조심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 논란이었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인데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오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통합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 전화 설문을 통해 결정할 방침 낙선자 포함 14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심재철 대행은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결정하겠다.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어서 결과를 발표키로 했습니다. 1.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 2. 현행 유지 후 조기 전당대 3. 기타 의견 당 중진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심재철 대행의 대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님들하고 당선자분들 의견 수렴을 다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럼 당선자 뺄까? 아니, 당선자만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줘봐요. 같이. 그러면 낙선자 빼고? 일부에서 어느 누가? 조경태 낙선자는 빼고? 네. 지금 국회의원 누군데? 네, 그렇죠. 전체 다 수렴했어요. 장수환님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라는 거 짜증 섞인 표현 같은데 저도 지금 휴민트 정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막 논의하고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좀 무응답입니다. 저 휴민트 정보가 지금 마비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기 전대로 가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리고 비대위로 간다라는 체제는 내년 2월 달까지 비대위가 존속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는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인터뷰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기 전대를 전제로 한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과 권한이 보장된 비대위원장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곧 아마 우리 방송이 끝나면 발표될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지도체제를 저런 한 표라도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상당한 더 문제가 날 것 같아요. 저런 문제는요. 당선자, 낙선자 다 모아놓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정된 사항 뒷받침합시다라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지 저렇게 전화 설문으로 하면요. 이제 반대한 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을 더 강하게 낼 거기 때문에 당내 분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어기구 당선인이 유권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이 뭐라고 유권자에게 문자를 했길래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 유권자가 단체 이 문자방을 포함해서 어기구 민주당 당선인에게 문자를 보낸 건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발 어기구 당선인님께서 70%로 가달라라는 부탁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기구 당선인으로 보이는 번호가 같으니까요. 전화번호가.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라고 답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된 어기구 의원님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유권자도 톤이 올라가죠. 그러자 또 다른 대화도 나오는데요. X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 유권자도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한테 반말에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 나가네 찌찌찌 라고 하니까 어기구 당선인은 욕을 합니다. X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대변인, 이거 어기구 당선인의 문자 맞죠?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번호가 같은 어기구 당선인의 번호 맞습니까? 번호는 맞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어기구 당선인이 보냈다 안 보냈다와 관련돼서 파악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파악 중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저거 문자를 어제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놀랬죠. 저래선 안 되죠.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또 뭐 지역의원, 지방의원이고 떠나서 저래서는 안 되죠. 유권자를 향해서. 네, 좀 면밀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죄송하다면 정말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은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 어기구 당선인 본인의 어떤 해명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해당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소속의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 도중에 시비가 붙어서 술병으로 폭행하는 일도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민주당 소속의 병기석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 도중 시비 붙어서 퇴직 공무원 A씨를 술병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 얻어맞은 당사자는 머리를 30바늘 이상 꿰매는 등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병기석 횡성군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사과도 했는데요. 사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의자로서 죄송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 제 부채지 뭐 다른 얘기 해보고 싶지도 않고 죄송할 뿐이에요. 술에 취한 것 같죠? 그때 폭행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예.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 보면 그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풀어진 거죠. 선거 과정 중이라면 뭐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런 건이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광주 동남을의 민주당 당선자인 이병훈 당선자가 광주 일자리 이런 정책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 3시에 약속 있으니까 나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광주 일자리형 얘기만 해라. 그리고 나 아이큐 3자리니까 나 알아들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그것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간담회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병훈 당선자가 사과까지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겸손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정말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초의회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오만한 여당 이렇게 프레임 짜려고 하는 것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규일 의원 아시죠? 스트릿바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고 예천군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럼 예천 군수 얼마 전에 코로나19인데 생일잔치했습니다. 예천군 의회 다 아실 겁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들 가이드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시기가 전시기라고 해서 이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좀 이것도 논란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거대한 민주당이 됐다. 이래서 지금 기초의회까지 잡고 오만하다라는 프레임은 이거 좀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제가 이건 좀 반론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지방 권력도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그렇게 장악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압승을 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미국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정상회담하면서 뭐 TK 지역도 민주당 그 당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성군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 180석은 똑같이 집권당에서 책임져야 될 세력으로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게 뭐 다 큰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오죽도 자기 개성이 강합니까?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안 됩니다. 저는 당 안에다가 정말 클린 정치를 위해서 막말을 하거나
혹은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 한다라는 아주 정말 그 서리빨이 서리는 그런 그 기구를 가동을 해도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힘이 세지면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정치한 사람들은 잘 아시지만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야기 잘 나왔어요. 집권당에서는 다른 큰 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정치 크리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건 오게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플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 3인방에 결정됐을까요? 만나보시죠. 코로나 확진된 신생아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이야기, 그리고 외제차를 겨냥한 간크 10대들의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생아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의 양이 그 감염을 시킨 엄마의 바이러스 양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회복이 됐는데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모유. 역시 엄마는 위대합니다. 지난달 8일 37세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생후 27일 된 신생아 딸도 감염이 됐어요. 국내 최연소 환자였는데 신생아 딸이 고열과 구토, 기침 증세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 부모님,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라렸을까요? 아팠을까요? 찢어졌을까요? 확진 열흘째 당시 바이러스 양이 엄마의 약 100배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반증이겠죠. 엄마의 혈액, 소변, 모유에서 바이러스 검출 안 됐고 아기가 너무 어려서 모유 수유만 하는 자연치료 방식을 결정했는데 3주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치료 없이 엄마 모유 수유만 했는데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치료 잘 받고 동반 퇴원을 했다라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야, 이 대한민국 엄마들 대단하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일각에서는 박성희 대변인 네. 다들 이제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네. 이 모유의 힘, 이 위대해요. 예. 모유. 저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 때 모유 먹고 자랐어요. 저희 아이들도 모유 먹고 자랐어요. 예. 예. 모유의 힘이 대단하고 엄마의 힘이 대단하고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엄마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아이를 안고 모유를 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이 아이 낫게 해달라고 또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이 기사에서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보다 100배 이상 그 바이러스가 많았는데 특히 많았던 게 대변, 소변, 타액 이런 데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유가 대단하다는 거 하나. 특별히 아이들의 배변이나 이거 기저귀 갈아줄 때 어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네요. 어른들이 감염될 수도 있겠다는 위험까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취재가 됐는데 들어보시죠. 신생아에 대한 자료가 없고 경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생아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근데 아기가 엄마 마음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많이 보채지도 않았고 의료진으로서는 아기한테 항상 제일 고마운 부분이 크고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도 모유 먹였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핫플은요,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인데, 한국 사위로 유명한 호건 미 주지사가 이번에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사건 때문에 당신 돈 낭비했다라고 비난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Look at these different places. That's Maryland right there. So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Go to South Korea for No, I don't think he testing needed to go to kits?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would have been helpful.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back us up, but that the governors needed to go out and get their own testing. And we've all been out there, the governors, trying to compete with one another all around.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진단 키트를 들여온 건데 50만 회가 가능한 분량의 진단 키트를 들여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 낭비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재반박한 모습이에요, 박 교수님. 예, 저희가 보면 이제 역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정치 환경이 연방하고 주지사하고 약간 갈등 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주지사한테 자기 자율권이 이제 많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정치 조건이고,
미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 신분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구석구석 그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더 힘이 좀 강해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라고 해서 그걸 또 밀어주는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유권자 연맹, 미국에서 유권자 그 뭐 연맹 운동이 이제 있어요, 지지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 그 중에 하나 더 연관성에서 보고 싶은 것이 코로나로 이제 빚어진 일이지만 아마 저는 참 기분이 좋은 게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것들이 또 뉴스에 나오면서 대통령도 이 잡음이 생기면서 또 주지사가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건 참, 기분이 참 좋네요. 예. 제가 트럼프가 왜 저랬는지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다음 소식도 전해드려야 돼서. 트럼프가 왜 호건 주지사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냐면은, 저기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선에 대한 조급증이에요. 계속 분위기 좋게 가다가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트럼프가 이미 딱 막혔습니다. 그렇군요. 딱 막혀서 이 문제가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풀어지는 상황을 보이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 이제 방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대선에 자기의 실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저기서 같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악플인데 외제차만 겨냥한 간크 10대들 사연입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차량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차주 입장에서는. 경찰은 4월 뒤 서울 마포대교 근처에서 버려진 BMW가 발견됐고 차량 곳곳에 사고 흔적, 다른 차 17개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미스테리한 사건. CCTV 확인 결과 10대 남녀 3명의 용의자 모습이 담겼고 훔친 차량을 타고 강남, 용산, 영등포를 누비며 수차례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걸렸고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서 현재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정인춘 변호사님, 이거 혹시 CCTV 있나요? 하면? 사진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준비된 게 없답니다. 네. 일단 10대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앙팡 때리부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아이들.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위법한 게 3가지가 딱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절도. 그것도 이제 차량의 열쇠가 7개 발견됐다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고 최소한 7대를 절도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무면허 운전일 거예요. 10대니까 면허를 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과속이 이제 단속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뺑소니 같은 사고가 있었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처벌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대 때는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힘이나 감정 때문에 그 일탈 행동을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철없는 10대들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2, 3할루 라방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방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최강욱 당선인과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 두 분 사이가 받게 된 재판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 특별히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앞서서 참 본방에서 우리가 좀 못 짚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최강욱 당선인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자격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망 말고 네네. 여부에 따라서 당선 결과도 법적으로 뭐 구속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벌금은요? 벌금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잠시 후에 정익춘 변호사님 바로 캐스팅 2, 3월을 라방 오셔서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